이하인 분들만 12% 해주겠다. 그러면 7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예. 예전처럼 10% 해주겠다. 7천만 원 넘으면 한 푼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7천만 원의 저주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7천만 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이런 분들은 좀 노블레스니까 약간 좀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가 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세금을 내시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 그 평방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예. 이게 뭐 이제 평수로 치면 한 25평 정도 되는데요. 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여기 이하에 해당되는 월세, 엄청나게 럭셔리한 뭐 주택을 월세를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살면은 그런 분들한테까지 무슨 이걸 혜택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관점에서 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이런 월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예. 다음으로 이 자녀세 네.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해부터 출산과 입양에서도 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게 확대 적용이 된다고요? 네, 원래 출산 입양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라는 거는 두 자녀까지는 15만 원, 그 다음에 세 자녀부터는 30만 원 이렇게 만 20세 이하의 이제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예. 이런 제도가 아동 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6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중복 적용을 해주겠다. 아동 수당도 받아가고 이런 자녀 공제도 받고 또 입양이나 출산. 그러니까 요거는 이벤트상입니다. 요 한 번만에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첫째한테는 30만 원, 예. 둘째한테는 50만 원, 셋째한테는 70만 원. 요렇게 골고루 푸짐하게 줄 테니 애를 많이 낳아라. 이런 취지겠죠. 요즘 또 난임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임 시술비라는 게 있어요. 보통 예. 의료비 공제율이요 15%인데요. 이분들은 특별히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이죠. 이것도 2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또 의료비 공제 한도에서도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 장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세법에 반영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과 합산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요?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총 급여액의 3%까지는 네 돈으로 해결해라. 3% 초과되는 부분부터는 의료비 공제해 줄게. 이게 국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남편도 받을 수 있고 아내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근로소득이 작은 사람이 받으면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3%까지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부터 의료비 공제를 푸짐하게 받을 수 있을 테니 되도록이면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는 좀 급여 소득이 작은 적은 맞벌이 부부라면 그죠? 몰아주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누가 유리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도 있고 돈도 절약하고. 그러네요. 네. 거기서 네. 절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서 금액과 한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공제 적용이 됩니까? 네,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 이번에 좀 교육의 의미를 좀 넓게 확장을 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치원비라든지 학원비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공제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교복비, 체육비, 뭐 현장 체험 학습비라고 그래가지고 수학여행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도 교육의 연장 아니냐. 이거를 교육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전에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 한도가 있죠. 초중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까지. 그다음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부양 가족일 경우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0세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들은 내가 빨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입학 연도에
공제 신청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 해외에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 어떨 거냐 이것도 해주자. 요새 국제화 시대에 예, 예. 이런 부분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초중고 내가 저기 어디 뭐 유럽이나 우리 좋은 교육기관 미국 이런 데 가서 교육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주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걸 땡겨올 수가 자료 땡겨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잘 챙겨서 혹시 땡겨올 수도 있지만 못 땡겨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제출을 해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가 올해부터 크게 감면이 되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감면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적용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의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취업했다가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취업하는 경우 이런 분들 이건 뭐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감면율을 내가 뭐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옛날에 70만 원 감면해 주는데 지금은 90% 70%에서 90% 감면율을 높였다라는 거고요. 한도는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예. 감면 기간을 내가 처음에 올해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만 했는데 한 5년 동안 감면해주겠다, 푸짐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직하셔가지고 이런 감면 혜택도 받으시고 그러면 거의 세금 안 내는 거예요. 10% 세금 내는 거는 뭐 그리고 공제 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처음 중소기업에 취직한 분들이 150만 원 혜택 받으면 거의 다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예.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근데 중소기업에 이제 해당하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치성 소비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중소기업 업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의 그다음 뭐 아주 대기업이 아닌 이런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짐하게 혜택을 줄 테니 부지런히 취직하시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송 네. 보신 분들은 세무사님 덕분에 똑똑하게 네. 챙기겠지만 공제를 빼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경정 청구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네. 제도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정상적으로 과세 표제 신고를 했다,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은요, 연말정산을 보통 지급 이제 명세서라고 얘기하죠. 이걸 제출하면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5월달에 아차 빠뜨렸구나. 내 공제 항목들을 못 챙겨서 맞아요. 빠뜨렸다. 예, 예. 그럼 5월달까지 한 3개월 후에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또 지나서 또 한 1년쯤 후에 이게 또 발견이 됐다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5년 동안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내가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앞서 이제 교육비 말씀하실 때 영수증 꼭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항목들이 그러죠? 네, 신용카드 뭐 이제 소득공제라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영수증을 반드시 이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또 뭐 의료비 공제 중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안경을 샀다. 보청기를 샀다. 렌즈를 샀다. 뭐 그럼 이런 이제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을 통보를 해줘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오는데 안경점에서 국세청을 통보를 하거나 보청기 샀는데 보청기 회사에서 이 통보를 해주기가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신용카드를 썼을 때 요걸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 연말 정산할 때 서류를 제출하면은 요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끝으로 올해 소득공제 기한과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네, 가장 조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의 이치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내가 제 시간에 어떤 의무를 다하면은 내가 불이익이 없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중 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가산세까지 푸짐하게 얹어가지고 고지서가 배달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가지고 가족 간의 잘 협의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제 개통이 되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들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연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